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위기 상황이다. 그것도 뭐 단순한 위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정말 엄청난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보기에는 2030년대 중반, 그러니까 딱 10년 남았잖아요. 10년이. 그러면 이게 0%대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2040년대 중반 정도 가면은 이게 아예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길과 비슷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GDP 잠재 성장률이 추락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관세부터 해가지고 또 경제에 또 먹구름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또 자산시장의 변화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강원대 이현훈 교수님 모시고 최근 한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요즘에 진짜 이 한국 경제가 안 좋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근데 또 한편에서 또 자산시장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교수님 모시고 또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지는 게 핵심일 텐데 한국 경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저는 뭐 최근에 제가 출판한 책 제목이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위기 상황이다. 그것도 뭐 단순한 위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정말 엄청난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저는 경제를 볼 때 저는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다 아시잖아요. 당장에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하시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 그것 때문에 최근에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부채 탕감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하는데 그건 아주 단기적으로 비즈니스 사이클, 우리 경기 변동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그런 경우에는 뭐 정부가 도와주고 보조금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쇠락의 길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저는 그게 정말 큰 위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경제를 볼 때 매년 발표하는 뭐 분기별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라는 게 있고 그거 말고 장기적인 추세가 있잖아요. 그 장기적인 추세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해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인플레를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생산해낼 수 있는 산출물의 증가율을 우리가 보통 이제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2.0%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는 한국은행에서 1.8% 정도다 이렇게 현재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 KDI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게 두 자릿수였어요. 보통 12%, 13% 정도 됐는데 이게 계속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의 정말 경제 기적이다, 뭐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할 때니까 뭐 그건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정말 빠른 속도로 추락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락할 것이라는 거고 한국은행이 보기에는 2030년대 중반, 그러니까 딱 1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0%대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1.8%니까 0%대로 가려면 적어도 1%포인트 정도 감소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년 0.1%포인트씩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2040년대 중반 정도 가면은 이게 아예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길과 비슷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 거기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제로인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으로 가면 일본보다 더 나쁘게 제로에서도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가능하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우리나라 너무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단순하게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구 구성 중에 젊은 인구보다는 나이 드신 인구가 자꾸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인구들은 생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부양을 해야 되는데 생산하는 것도 적고 더구나 부양하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 쪽으로 올인해서 뭘 해내면 뭐 새로운 미래 먹거리 기술도 만들고 설비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투자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건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GDP 중에 한 15%가 부동산, 건설 투자예요. 이거는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등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미국은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보다 이러한 설비 투자,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나오고 아니면 테슬라도 나오고 계속 그러한
테크 기업들이 나와서 정말 AI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계속 아파트를 계속 지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늘의 스카이라인만 바꾸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우리나라 수출을 하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제 얘기는 그리고 이런 상태 계속되면 인구 고령은 계속 빠른 속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계속 미래 먹거리보다는 계속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경제 성장을 그때그때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플러스 하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산업사회 때 통했던 그런 줄 세우기 방식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암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지선다양해서 그냥 하나 정답 찾아가지고 그래 줄 세워가지고 그래서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렬 종대로 세워가지고 너는 여기 가고 저는 저기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을 아직도 계속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더 그게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를 높이고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또 GDP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이 좀 장하게 길어졌는데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요약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예. 단기적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올해 뭐 한국은행이 뭐 0.8% 한다더라. 그러니까 큰일 났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잠재 GDP 성장률이 1.8%인데 그거 반도 못한다 이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단기적인 경기 변동상에서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건 뭐 선진국은 다 그렇다. 왜 선진국이 다 그래요? 일본이 그랬고 유럽이 그렇죠. 왜 싱가포르는 안 그렇고 왜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두 자리 성장할 때 거의 계속 2.5% 정도 했어요. 그게 지금도 2.5%예요. 네. 잠재 GDP 성장률이.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자는 얘기죠. 거기는 GDP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무려 15배 커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은 성장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꾸로 계속 추락할 수 있느냐. 이거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모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뭐 어찌 보면 약간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 같은 거라면 당장의 지금 단기 전망은 0.8%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 그러면 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GDP 찾아보니까 건설 경기 투자가 엄청난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 대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좀 까먹는 부분이 뭐 이 건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구조를 바로 바꾸면 좋겠지만 당장은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이제 건설 경기 부양 이런 얘기들 좀 막 나오더라고요. SOC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 방향으로 또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건설 투자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택 건설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인프라 건설이 있거든요. 인프라 건설은 어느 정도 해도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 인프라를 잘 건설을 해놓으면 그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뭐 기후 위기를 대비한 자연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면도 있고 그거 말고도 뭐 교통, 항만, 건설 이런 것들 경우에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게 기업들이 실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이나 아니면 뭐 수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 주택 건설이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비슷하게 우리나라 운영한 나라가 사실 중국이에요. 네. 중국도 계속 시멘트 주도 경제, 콘크리트 주도 경제 이렇게 했는데 2021년부터 정부가 아예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거품을 빼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헝다 사태 나오고 완다 사태 나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어렵지만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건설 경기를 지금 당장 띄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부동산 PF 문제도 계속 질질 끌고 있는데 그쪽에 그래 알았다 그러면 미분양 난 것도 전부 다 정부가 다 매입해주고 그거 말고 손해본 것도 다 어떻게든 보완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우리 환자가 있는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계속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당뇨병 걸리고 온갖 합병증이 다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독감까지 감기까지 걸렸어요. 이런 상태면 당연히 급하니까 우선 감기약도 먹일 수가 있죠. 이번에 뭐 추경 편성한 것처럼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거기 플러스해서 약간 링거액도 좀 주사를 줄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이제는 이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도리어 거기에 계속 이제 사람이 의존하게 되어가지고 도리어 더 체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건설 투자를 이렇게 살리는 것보다는 저 이번 기회에 지금 방향을 그래 이번 투자 그러면 사회 인프라도 있지만 기왕이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뭐 미국은 얼마 잘해요. 뭐 보조금 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을 하면서 계속 기업들이
투자를 살리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전 좋은 방법이고 이번에 만약에 건설 투자 다시 살린다고 하면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가게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다시 또 빚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로 보면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위라는 건 뭐 우리 네. 정 대표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계속 올라가면 그게 기본적으로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생각해 보시면 가계가 계속 부채가 많으면 내가 지금 20억짜리 집을 샀는데 보니까 뭐 10억 이상 내가 빚을 냈어요. 10억 빚을 내면 내가 한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예요? 최소한 뭐 3,400만 원 이렇게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내가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니까 또 그게 단기적으로 경제를 또 계속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제대로 계속 축적이 안 되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고 새로운 AI 시대에 맞는 그러한 대응을 못하니까 선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따라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또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뭐 자금 조달 같은 것들도 우리는 뭐 이제 뭐 대출을 많이 받지만 뭐 미국은 이제 뭐 이렇게 주식을 뭐 상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증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들 가져가는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가 어쨌든 주식 시장 살리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갈 돈도 이쪽으로 좀 돌리겠다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잘 하는 방향. 이건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사실은 뭐 여러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네. 있는데 또 아니면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제 책에서도 계속 그걸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이 전체 100이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에 한 70% 정도는 좀 더 부동산에 가 있는 거예요. 잘 네. 아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나머지 30%가 금융자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금융자산하면 기본적으로 주식하고 아니면 은행 예금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이 부동산에 가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투자 자원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 부동산에 가 있으니까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내가 자금 조달을 하려면 내가 상장도 하고 거기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투자 자금을 구해서 그거 가지고 미래 먹거리 투자, 설비 투자, 뭐 R&D 투자 이렇게 계속 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계자산 중에 70%가 금융자산인 거예요. 금융자산 중에 대부분 주식인 거고 30%만 주식 대신 이러한 부동산에 가 있으니까 거기는 너무나 선순환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AI 챗 GPT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챗 GPT 절대 못 나와요. 투자금이 없는데 당장에 없어서. 지금 네. 이윤이 안 나오는데 누군가가 계속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넣어줄 거예요? 정부가 넣어줄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자기가 어떻게 뭐 예금 꺼내서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시장에서 그만큼 투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투자금을 우리나라는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환경이 안 돼 있는데 미국은 그게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보자 하는 방향은 정말 잘 잡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게 한두 가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배당소득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를 바꿔야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뭐 미국처럼 해주면 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약간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이번에 지난번에 상법 네. 개정을 했잖아요. 상법 개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사들이 기본적으로 회사보다는 주주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런 네.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주식 가격이 좀 오른 것도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사실 역대 정권 중에 주식 시장을 살리겠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한 정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며칠 전에 제가 주말에 제 장인 장모님 댁에 갔더니 저희 장인께서 지금 97세인데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하세요. 연 수익률이 20%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저희 장인을 제가 그 한번 말씀하시는 걸 다 찍어서 제가 제 채널에 네. 영상도 올렸는데 정말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인데 그분이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지난 30-40년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기업이 계속 자기들끼리 말이야 지배 주주가 모든 걸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소액주들을 완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 이번에 그 방향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분이 이렇게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도 아니신데 네. 그 방향을 참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아 그러니까 우리 장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사람이 시장은 심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좀 주식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투자금이 몰려가지 않을까.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좀 일단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여러 가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뭐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한쪽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밀어주는 힘이 뭐냐면 부동산에 가 있던 돈이 이쪽으로 가도록 네. 부동산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 더 세게 끌어당기잖아요. 전체 투자금은 100밖에 없는데 가계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아직 기대 수익률이 부동산이 더 높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쪽에서 주식시장에서 끌어당기려고 해도 안 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력과 원심력 이런 것이 같이 작동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래도 현 정부에서 뭐 6억밖에 대출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부동산 쪽으로 가는 자금줄 특히 이제 유동성을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거는 지금 막 지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난 6월에 네. 엄청나게 뭐 서울 강남 그리고 마용성 지역 소위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집값이 이제 주간 상승률을 연간으로 생각하면 거의 50%뭐 네, 이렇게 뭐 폭주했죠. 올랐잖아요. 이거는 정말 역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네. 때도 한 3배 올라서 저는 기가 막히다 계속 그때 막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올랐는데 이번에 이것을 어떻게든 꺼야 되겠다는 게 우선 급하잖아요. 이게 불이 났으니까 일단 불을 끄는 것이 지난번 6.27 대책이 아닌가. 소방수가 가서 소방차가 가서 급하게 이제 불을 끄는 정도. 근데 불이 또 완전히 꺼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불이 완전히 꺼져 있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죠. 적당히 활기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과열이 되는 것이 좀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전체 거래량이 거의 뭐 한 70% 정도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가격은 보면 완전히 또 예전 맞아요. 상태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미 많이 올랐는데 뭐 일부 올라가서 뭐 30%, 40% 올랐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최고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뭐 언론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는데 실제 뭐 전체적인 평균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최고가를 보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적어도 6월 하면 이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이잖아요. 그 다음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최소한 그거 정도는 원상복귀를 딱 시켜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지금도 계속 아직도 상승률 자체가 약간 둔화되었다 이런 거지. 그것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아직 상승세죠. 아직 제대로 잡지도 네. 못한 건데 문제는 그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응급조치다. 그 응급조치라는 거 뭐냐면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을 지금 끄려고 해. 그냥 물을 확 갖다 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일단 멈칫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잠깐 응급 처방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거. 시장은 당연히 이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래량을 자체를 그냥 확 줄여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데가 있나요? 한 곳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줘 보세요. 과연 있나요? 정말 어떻게 시장 경제라고 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냐는 거예요. 말로는 계속 그러죠. 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말로만 안정화했지 언제 안정화했어요. 계속 가격을 조금씩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띄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갑자기 더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전문가시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솔직히?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워낙 가계부채도 많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또 무너지게 또 놔둘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세를 최소화를 하면서 가겠다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시장을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한 번씩 삐끗하면 이제 막 폭주하는 거죠. 그게 나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일단 삐끗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요즘에서 자꾸 생각하는 게 그 속에 집값을 의도적으로 띄우려고 하는 세력이 있구나. 전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들어요. 여러 가지 뭐 언론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런 부동산 관련한 분들은 좀 집값이 오르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솔직히 있기는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권력 핵심 부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언론 핵심부에도 계신 분도 많고 그게 아니라도 여론 주도층에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3배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정권이 바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집값만은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좀씩 풀었잖아요. 사실은 뭐 세금도 좀 깎아주고 대출도 계속 늘려주고 뭐 여러 가지 규제도 좀 풀어주고 하면서 계속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중반에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고금리 상황에서. 그래서 강남 기준으로 보면 한 20% 30%다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지니까 뭐 부동산 PF 문제 나오고 뭐 둔촌 주공 사태 나오고 이러니까 갑자기 23년부터 부랴부랴 여러 가지 막 정책을 막 내세웠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 대출이라고 해서 뭐 특례 보금자리론도 첫 해 2023년에 제 기억에는 한 40조 원 풀었고 그 다음에는 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고령화가 너무 빠르니까 출산율이 높아보겠다는 그런 미명하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 다음에 뭐 신생아 특례 대출도 또 나왔고 이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로 뭐 집 살 때뿐만 아니라 아니면 뭐 전세 대출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속 그런 시장 금리보다 더 싸게 계속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사야 되나 보다 이렇게 다들 그 시그널을 읽고 거기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집값이 올라가고 또 플러스 가계 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계속 갉아먹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경제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인 일반적으로 다 조금씩 추락하긴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도 없는데 그래도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 추락을 좀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빠르게 경제성장 잠재력, GDP 잠재 성장률이 추락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제일 빠르다. 그 중요한 이유가 너무나 빠르게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지 않고 너무 부동산 쪽으로 계속 우리가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은 그래도 뭐 지난번 정부 때부터 해서 계속 그렇게 주장은 했어요. 우리 총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여러 보고서에서도 가계부채 위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금리를 빨리 낮출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거 관리 좀 해달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국은행 편도 들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금리도 제가 볼 땐 좀 더 빠르게 더 높인 상태에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고 또 F4라고도 있었잖아요. 네. 자기도 거기 가가지고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그러한 논의를 했으면 거기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적어도 그러한 금융위가 주로 주도를 했는데 그렇게 정책 대출이 막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대로면 이제 답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뭐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될 게 뭔지 왜냐면 또 이게 좀 얘기가 딱 명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우선 주식시장을 살리자. 그럼 미국처럼 이제 7대3 구조를 이제 금융자산 7, 뭐 부동산 3 이렇게 바꾸자가 어찌 보면 약간 가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일까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인데 뭐 7대3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5대5 정도만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것을 적어도 좀 5대5 정도라도 만들어주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사람들이 지금 당장 집 사지 않아도 되는구나 젊은이들이 전부 패닉바잉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식 시장에 가서 내가 투자를 하면 그래도 내가 미래에 자산을 어느 정도 불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 뭐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할 게 많은데 그걸 하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은 또 반대로 여러 가지 뭐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부동산 관련해서 그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을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된다. 단순하게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비슷한 정책을 계속 내놨는데 그냥 뭐 잠깐 멈칫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족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